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저는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녹슨 깡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을 보는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깊은 밤, 거센 눈보라가 서울 도심의 빌딩 숲을 매섭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하던 최고급 펜트하우스 침실에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어요. 늦은 시간에 걸려온 낯선 번호를 보며 저는 불길한 예감에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경기도 외곽 파출소 순경의 매우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죠. 그 짧은 첫 마디가 앞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지원 대표님이 맞냐며 다급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경찰의 목소리는 무척 심각했습니다. 철거 예정인 낡은 화훼단지 비닐하우스에서 신원 미상의 할머니 한 분이 동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의 차가운 품속에서 코팅된 제 낡은 명함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명함을 소중히 품고 얼어 죽은 노인이라는 말에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직감적으로 그 노인이 누구인지 제 핏줄이 본능적으로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30년 전 빚더미에 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저를 매몰차게 버리고 야반 도주했던 사람. 평생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저주하며 증오했던 제 어머니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모른다며 냉정하게 대답하고는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다가 이제 와서 시신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하지만 분노로 얼룩진 제 손은 이미 외투를 챙겨 입고 거센 눈길을 향해 차를 몰고 있었죠. 창밖으로 매섭게 몰아치는 겨울의 눈보라보다 제 마음속 깊은 원망이 더 거칠게 휘몰아쳤어요. 최고급 세당의 운전대를 쥐인 제 손등 위로 30년간 억눌렀던 분노의 핏대가 선명하게 솟아올랐죠. 도대체 무슨 염치로 내 명함을 품고 죽었는지 그 비참한 마지막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찬 제 두 눈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경기도 외곽의 시골길을 향했습니다. 그 차가운 목적지 끝에 제 평생의 가치관을 무너뜨릴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는 줄도 모른 채요. 저는 서울 한복판에서 꽤 이름을 날리고 있는 자수성가한 중견기업의 CEO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떵떵거리며 사는 저를 훌륭한 기업인이라 부릅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성공을 이룬 것 같지만 제 가슴속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죠. 저를 움직이게 만든 유일한 원동력은 바로 저를 버린 어머니를 향한 지독한 복수심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시커먼 원망의 불씨가 제 화려한 삶의 이면을 태우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15살이던 해 겨울, 아버지의 사업이 완전히 망하면서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몰려왔습니다. 험악한 사람들이 집안 살림을 부수고 협박하던 그 끔찍한 공포를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나요? 아버지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던 날 밤, 집안은 그야말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도 치르기 전에 어머니는 집안에 남은 마지막 돈을 전부 챙겨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15살 아들을 매정하게 버려두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야반 도주를 해버린 것이죠. 당시 동네 사람들은 어머니가 돈 많은 공장 사장과 눈이 맞아 자식을 버렸다고 수군거렸어요. 어머니는 저를 철저히 버렸고 저는 차가운 보육원 바닥에서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나를 버리고 간 당신보다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성공하겠다는 도끼 하나로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죽어라 공부하고 일한 패태, 마침내 모두가 우러러보는 대표의 자리에 올랐죠. 제게 어머니란 존재는
평생 지워버리고 싶은 더러운 흉퍼이자 인생을 망치려 한 악마였습니다. 새벽 안개를 뚫고 마침내 도착한 낡은 시골 병원의 영안실 입구는 숨이 막힐 듯 적막했습니다. 공기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가웠고 지독한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러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제 모습이 이 초라하고 낡은 공간과는 너무도 이질적으로 느껴졌죠. 경찰의 안내를 받아 차가운 철제 침대 위를 덮고 있는 얇고 하얀 천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천을 조심스럽게 걷어낸 순간 저는 충격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있는 시신은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젊고 고왔던 어머니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돈 많은 남자와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었던 제 예상은 그야말로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체구에 입고 있는 옷은 누더기나 다름없는 몸빼바지였죠. 부잣집 사모님은커녕 평생 굶주림과 고된 노동에 시달린 가장 비참한 노인의 몰골이었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도망친 분이 대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것일까요? 무엇보다 제 시선을 강하게 붙잡은 것은 낡은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어머니의 두 손이었습니다. 열 손가락의 관절이 모두 기형적으로 심하게 휘어져 있어서 마치 나무뿌리처럼 굳어 있었거든요. 지문조차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손바닥 전체가 온통 흉측한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평생을 증오했던 사람의 이토록 참혹한 마지막을 마주하자 묘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과 거대한 슬픔이 차가운 영안실 바닥을 딛고선 제 두 다리를 흔들었죠. 영안실 밖으로 나온 제게 담당 경찰관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녹슨 열쇠뭉치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르신께서 마지막으로 지내시던 철거촌 비닐하우스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했죠. 겨울밤 연탄 한 장 뗄 돈조차 없으셨는지 위장에는 소화가 덜던 생쌀과 찬물뿐이었다고 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 자식을 버렸던 사람이 굵어 죽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아 괴로웠어요. 저는 이 비참한 흔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비닐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차가운 눈길을 걸어 어머니가 발견되었다는 철거 직전의 밭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난방은커녕 살을 내리는 칼바람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다 찢어진 비닐 움막이 서 있었죠. 화려한 도심의 야경만 보며 살아온 제 눈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이 잔뜩 쌓인 좁은 입구를 지나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삐걱거리는 낡은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뼛속까지 시린 지독한 냉기가 제 얼굴을 덮쳐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으로 비춘 움마가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고 황량한 모습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차가운 흙바닥 위에는 얇고 낡은 솜잎을 한 채와 이가 빠지는 그릇 몇 개가 전부였거든요. 부잣집으로 시집갔다던 분이 왜 입김조차 얼어붙는 이런 끔찍한 곳에서 들개처럼 지내야 했을까요? 최고급 구두를 신고 이 얼음장 같은 흙바닥을 딛고선 제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맹목적으로 키워온 징후는 점차 거대한 의문과 슬픔으로 바뀌고 있었죠. 냉골 같은 운막 안을 샅샅이 둘러보던 제 시선이 구석에 버려진 깨진 화분 하나에 멈춰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화분 밑바닥의 흙이 누군가 일부러 파헤친 것처럼 아주 부자연스럽게 파여 있었거든요. 저는 홀린 듯이 바닥에 다가가 맞춤 정장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도 잊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얼어붙은 흙을 미친 듯이 파내자 딱딱한 금속의 감촉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흙먼지를 털어내고 땅 속에서 조심스레 끌어올린 것은 빠갛게 녹이 쓸어버린 낡은 과자 깡통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 녹슨 깡통은 마치 누군가의 간절한 비밀 상자 같아 보였습니다. 심하게 떨리는 두 손으로 깡통의 뚜껑을 힘겹게 열어젖히자 예상치 못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지폐가 아니라 낡은 고무줄에 꽁꽁 묶여 색이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그리고 그 낡은 종이들 옆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말라붙은 해진 목장갑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피 묻은 장갑과 종이 뭉치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떨리는 손으로 가장 오래되어 보이는 첫 번째 종이 뭉치를 조심스레 펼쳐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송금인이 무명으로 적힌 채 낡은 천사 보육원으로 보내진 후원금 납부 영수증이었어요. 이어진 다른 영수증에는 제가 다녔던 한국대학교의 등록금이 익명으로 납부된 내역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수십 장의 송금 영수증에 적힌 날짜와 내역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누군가 제 보육원비와 학비를 조용히 감당해온 흔적이었던 겁니다. 나를 무참히 버려놓고 이제 와서 혼자 무슨 돈을 보냈냐며 저는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이 끔찍한 비닐하우스에서 굶어가며 제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식을 버린 죄책감을 덜기 위해 버린 위선적인 연극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거친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낡은 영수증 뭉치를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치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 울부짖었죠. 그때 열려있던 움막 문틈으로 이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 오셨다는 이장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장 할아버지는 바닥에 흩어진 피 묻은 장갑과 영수증들을 보며 굵은 눈물을 조용히 훔치고 계셨습니다. 독한 사람이라며 어머니가 누구 때문에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그 고생을 했는지 아냐고 제게 되물으셨죠. 할아버지의 낡은 입술에서 쏟아져 나온 진실은 제 30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참혹하고 끔찍했습니다. 30년 전 빚쟁이 조폭들이 15살이었던 저를 빚 대신 낯선 섬으로 팔아넘기려 했다는 믿기 힘든 사실이었어요.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염전 노예나 다름없는 악덕 공장에 스스로 몸을 판 겁니다. 제가 자신을 찾으면 조폭들에게 들킬까봐 일부러 매정한 사람이라는 거짓 소문까지 내며 정체를 숨겼던 거죠. 하루 18시간 동안 독한 화학약품을 맨손으로 만지며 일하다 보니 어머니의 손은 그렇게 기형적으로 망가진 겁니다. 저는 미친 듯이 바닥을 더듬어 검붉은 핏자국이 묻은 낡은 목장갑을 다시 집어들고 그 안쪽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장갑 안에는 내 목숨을 팔아서라도 지훈이는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비뚤어진 쪽지가 고이 접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매몰차게 버린 악마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 지옥에서 평생 저를 지켜준 위대한 천사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영수증 뒷면에는 죽기 전에 성공한 아들의 따뜻한 손을 한 번만 만져보고 싶다는 유언이 적혀 있었지요. 평생 어머니를 증오하는 힘으로 살아온 제 지난 30년이 너무도 저주스럽고 미안해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비닐하우스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절규하던 저는 눈밭을 미친 듯이 달려 다시 차가운 영안실로 돌아갔어요. 차갑게 식어버린 어머니의 기형적인 손을 제 뺨에 비비며 목이 터져라 뒤늦은 용서를 구하고 처절하게 우열했습니다. 제가 누려온 모든 화려한 성공이 어머니의 피눈물로 만들어졌음을 깨달은 저는 피 묻은 장갑을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비록 육신은 차가운 겨울에 떠나셨지만 그 위대한 사랑만큼은 제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낡고 핏자국 뺀 목장갑은 자식을 위해 스스로 악마의 탈을 썼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희생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지온 씨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부모님의 굽은 등과 거칠어진 두 손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작은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여러분께 잘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